정통 공산당만 위험한 게 아니고 68년도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새로운 흐름, 그러니까 소위 신자파라고 하는 애들이 68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등장했다. 프랑스 68혁명의 현장에서 임종석처럼 열심히 뛰던 분이 이분이 다니엘 콩방디야. 콩방디의 친구들은 지금 정신 차리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유의 적들로 등장한 신좌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철부지 왜 그러냐면 콩방디가 존경했던 분이 마흐노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러시아 농민운동을 주도했는데 정통 레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주와 싸우고 나치하고도 싸우는데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 마흐노가 무슨 짓을 했냐면 유대인 학살과 사회적 폭력의 화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철부지들은 이분이 좋은 거지.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호찌민이 그렇게 영웅이에요. 왜냐하면 미제국주의와 싸우니까. 한국에도 한 명의 머저리가 있었으니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지는 거 보고 짜릿했다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호찌민 너무 멋있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근데 꽁방디나 그 친구들은 정신을 차렸는데 얘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니까 그만큼 철이 들든 거지. 마오의 거만함, 평범함에 반했다 이게. 그리고 얘네들이 뭐에 빠졌냐면 미니스커트, 장발, 환각제. 이게 히피 문화와 68 문화잖아요. 테러와 좌파 독재를 찬양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무슨 얘기냐면 마오 시대에 니들이 진짜 중국 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죽어요. 비참하게. 이분이 이제 마르쿠제라는 분인데 이분을 뭐라고 소개할까 그러다가 내가 이걸 딱 뽑았어. 플레이보이에 등장한 마르크스주의자. 그러니까 원래 마르크스주의랑 플레이보이는 안 어울려. 왜냐면 이거 중국 공산당이 봤으면 큰일 나. 얘네들은 미제국주의 사탄 마귀의 세력인데 얘네들이 볼 때 그런데 여기에 딱 출연하셨어. 마르크스주의자인데 폼나게 딱 담배 피우시면서. 그래서 교수들 중에 플레이보이에 출연한 유일한 인물이. 이분이 뭐 나름 섹시하셔서 출연한 게 아니고 이론 때문에.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놈의 기독교가 맨수인.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명의 성적 끈기. 그러니까 뭐냐면 로크가 등장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될 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연법을 인식하는 윤리적 책임 있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사고를 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프로이드한테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프로이드는 무슨 동성애니 근친상간이니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금기시하는 거를 자꾸 병원에 와가지고 진술하는 건 괜찮은데 하라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해라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보이에 나가신 거예요. 인기 짱이었다 이 시대에. 그래서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쇼킹한 게 뭐냐면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인류가 억압에서 해방되는 길을 막어. 그래서 제가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혁명의 장애물이야. 마르쿠제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고임금을 받거든. 자동차 노조, 중공업 이런 분들이. 그리고 엄청난 복지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혁명의 장애물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좌파 여러분 저와 손잡고 민주노총을 해체시킵시다. 혁명의 장애물입니다. 내가 언제 소름이 딱 돋았냐면 그 이태리 좌파 중에 가탈이라는 친구가 분자혁명 얘기야. 뭐냐면 삶의 전 영역에서 이제 혁명이 전에는 뭐예요? 자본주의 체제를 엎어버리고 새로 세팅하면 혁명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런 걸로 혁명이 안 돼. 해봤는데 망했잖아요. 얘네들이 어디로 진화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울컥 올라올 때 생활 세계에서 다양하게 아주 세분화돼서 나타나요. 그럴 때 그때마다 그거를 혁명적으로다가 딱 엎어버린 이게 분자혁명.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부일 처제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서 갑자기 손이가 죄책감을 느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럴 때 혁명적으로다가 왜 꼭 일부일 처제야 하는데 이러면서 한동대에서 한 것처럼 한 집에 두세 명씩 살면 좋잖아. 선택적이고 지루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인권이었네. 이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게 왜 꼭 가정해야 돼? 그랬더니 교회에서 가르쳐. 이거를 혁명적으로 엎어버려. 그랬더니 손이가 이날 받을 이유가 없어. 해방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주의와 싸우겠다 하는데 생산관계에만 꽂히면 안 돼. 생활 영역 전 분야에서 자본주의에 오염된 욕망경제의 모든 수준에서 다 혁명을 해야 되니까 개인. 그러니까 뭐예요? 정면으로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개인을 해체시키는. 내가 로크 얘기하면서 서구 정치의 탁월함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세팅되냐 했더니 종교개혁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는 자연법을 인식하는 개인을 얘기했다. 책임의 주체로서의. 그러니까 근대 형법에서 슐트, 책임, 형사 책임의 문제. 요게 가능한 거는 모던한 사회에서만 가능해요. 뭔 말인지 확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걸 해체해야 돼. 안 그러면 혁명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프로테스탄티즘의 해체다. 베버가 말한 모더니티 해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적인 윤리로 세팅된 부부와 가족, 요거 해체해야 돼. 그리고 근대 규율 권력이 생산해내는 2세대 학교. 근데 학교가 위험한데 기독교 학교는 더 위험해, 2배로.
요거 해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활동가 집단 이런 애들 잡아야 돼. 감옥, 동성애 이렇게 해갖고 확장해갖고 모든 전선에서 정치 투쟁. 이걸 유목주의. 요게 이제 가타리의 분자혁명. 그 청교도의 위대한 존 오웬 시리즈잖아. 이걸 보다가 와, 회심한 다음에 시리즈 은혜를 받는데 신자의 내주하는 죄. 왜냐하면 죄에 꽂혀 있었거든. 믿는다는 나란 존재는 왜 죄에 무력할까 이러면서 그걸 읽는데 와, 시리즈 폭발 은혜가. 그러다가 죄 죽이기. 그러니까 이건 완전 끝내준다. 그러니까 존 오웬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죄를 어떻게 박살내냐. 그러니까 죄 죽이기가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미세하게 죄가 이렇게 쑥쑥쑥쑥 솟아나거든. 그걸 어떻게 밟아버릴 거냐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탁월하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구조가 똑같아. 분자혁명하고. 신좌파들이 얘기하는 거랑 구조가 같은데 스타일만 두 갈래로 딱 나누면 이쪽 길이냐 이쪽 길이냐. 그러니까 반대의 길이죠. 똑같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와 이게. 그런데 가타리나 좌파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혁명을 해서 기존 틀을 깨라. 그러니까 왜 꼭 일부 일처제야만 할까? 그러면 여러 명이 살아봅시다. 이런 게 혁명이야. 그럼 꼭 남자 여자만 있을 필요 뭐 있어? 제3, 제4 있으면 좋잖아. 그게 인권이래. 이게 혁명이에요. 그래서 꼭 그래야만 하는 걸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청교도적인 마인드는 존 오웬답게 어떻게 했냐면 죄가 딱 올라오면 팍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의 거시적 신학 체계를 딱 만들어.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적용되는 미시적 관점까지 퍼펙트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쪽 길로 가자는 놈들은 다 가짜다. 이 친구가 그람시인데 되게 착하게 생겼죠? 이런데 속으면 안 돼, 이 눈빛에. 그래가지고 그람시의 고민은 뭐가 있었냐면 오히려 후진적인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되는데 왜 막스 이론대로 하면은 제일 자본주의가 발전된 영국이 공산화가 돼야 되는데 영국은 안 돼. 그럼 미국은 왜 안 돼? 자본주의 최절정으로 막 달리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어떻게 치고 들어가서 혁명을 할 것이냐. 이게 그람시의 고민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6파를 거쳐서 결국은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응했더니 무너지더라. 이게 서구에서 등장한 거죠. 68 이후에. 오늘 이걸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돼. 얘네들이 이 짓거리를 왜 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정치 성혁명이라고 하는 판을 왜 벌리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테스탄티즘의 해체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혁명을 해야 되는데 분자혁명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 창조질서를 깨는 거예요. 근데 창조질서를 깰 때 뭐가 제일 핵심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 가 결합한 가정을 깨려면 뭐부터 깨야 되냐면 제3의 성을 인정하면 돼. 그러니까 창조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세속법, 그러니까 입법부가 주도해서 만든 실정법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크리스찬한테는 자연법이 더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자연법을 공부하다가 처벌받는 게 은혜죠? 그 이유가 있어요. 너는 책임질 수 있는 애라. 굉장히 좋은 거야. 슐트, 아까 얘기한 거지. 종교개혁의 정신, 책임질 수 있는 애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 스터디 할 때 예를 들어줬어. 꽃 하나 꽂으면 괜찮아. 범죄를 해도. 꽃 꽂은 거 안 보여? 이렇게 돼. 그러니까 걔는 괜찮아. 책임을 안 물어. 왜냐면 꽃 꽂았잖아. 그러니까 한정치산자 이런 거 되면 책임 안 져도 돼. 금치산 이런 거 되면. 그러니까 걔는 안녕 이렇게 되면 좋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금치산자 되면 책임을 안 물으셔. 안녕.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어떤 놈이 나와요? 나쁜 놈 셋이 나와. 뭐가 나오냐면 악을 행하는 놈, 그 다음에 그거 옹호하는 놈. 그러니까 궤변 일삼아가지고 악을 악이 아닌 것처럼 해는 놈. 그게 이제 옹호자지. 그 다음에 위선 떠는 놈. 위선 떠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지가 비판하는데 지도 그 짓거리 하는 거. 이 세 개거든.
그리고 성윤리하고 하나님의 정의 구현. 요게 두 가지가 아주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서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은 항상 요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면서 성윤리를 공격하거나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 구현을 방해한다. 요 구조예요. 딱. 그러니까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정말 탁월하네. 다 이해가 된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게 헛짓함. 그 화우에서도 어떤 질문자가 전도사였는데 그 왜 동성애는 인권인가 이런 거 막 강의하고 다니네.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해가지고 인문학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한테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구약은 동성애자를 죽이라 그랬는데 그럼 죽입니까?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또 뭐라고 했겠어. 닥쳐라. 그래서 너는 그럼 유대교 전도사냐?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칼빈이 자연법 설명한 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만 생각을 하고 개혁주의하고 자연법은 매칭이 안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강요에 탁월하게 정리가 돼 있어. 하나님의 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뭐만 바뀌냐면 재판법하고 의식법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한 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면. 그러나 그게 죄이냐는 바뀌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김근주 박사를 내가 비판했던 게 뭐냐면 창조 질서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 포이어바가 되게 중요합니다. 포이어바의 핵심은 뭐냐면 소외예요. 소외. 인간이 소외됐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기독교와의 싸움이냐면 소외의 핵심을 기독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막스가 등장하면서 포이어바를 공격한 게 뭐냐면 너는 왜 소외 얘기를 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소외가 핵심인데 왜 종교에 국한해서만 얘기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막스는 뭐냐면 생산관계를 통해서 노동의 문제를 파헤쳐서 노동소외를 얘기하는. 이 소외감을 부추겨서 혁명하는 게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존주의가 왜 나오냐면 이 소외감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같은 친구는 막스 플러스 실존주의야. 루이 알티세르는 구조주의 플러스 막스고 성정치 얘기하는 라인은 마르크스 플러스 프로이드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다 본질이 소외거든. 근데 실제로 사람이 소외돼 있어. 그러니까 실존적 인간은 소외돼요. 여기서 이제 이 소외감 얘기하면서 여성이 왜 소외되죠? 이런 거 얘기해보세요. 그게 페미니즘과 성정치가 연결되는 또 구조예요.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실제로 여성들이 억압받고 소외됐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이게 개선됐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습니까? 그 정의론 얘기하면서 가치 중립이 가능하냐? 인간 사회에서. 그럴 때 가치 중립적 관점에서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오케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게 여성을 차별하는 구조로 세팅된 상태에서 여성 인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 그러니까 힌두교적 여성관이 해체되고 이 법이 세팅됐다고 바로 해체되지 않아요. 이 관습까지 날아가려면 시민사회 전반에서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고 가면 젠더, 섹스 요걸 내가 딱 정리해 줄게. 섹스, 생물학적인 성 맞지? 그럼 젠더, 사회문화적 성이죠? 그러니까 젠더면 무조건 50 몇 개 이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김여인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미래인재 L정책연구원의 핵심 브레인 가 있어. 그러면 김여인과 는 생물학적으로 섹스가 동일하죠. 피메일이지. 그러면 동일한 젠더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성과 가 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이 있죠. 그러면 전형적인 그 성 역할이 롤이 주어져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칠거지약 이런 거 규제를 하고. 근데 지금 칠거지약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달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젠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은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성 역할을 정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끔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사과정 하는 여학생이 있거든? 근데 이 여학생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어. 연세 드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빨리 공부 그만두고 결혼해라. 그리고 집에 들어앉아라. 뭔 소리지?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여자는 집에 있어라.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고 조화롭다. 그리고 네가 돈을 안 벌어야 남편 기가 살고 열심히 돈을 벌지 네가 돈 벌어오면 저놈이 게을러진다. 그래서 이래야 조화가 맞는다.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가 이게 맞는 상담이야? 뭐야 이게. 근데 또 나는 또 이게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그게 유교야 기독교야. 유교적 성역할에다가 갑자기 성경을 연결시키니까 엉망진창 해석이 나온다. 제가 언제 정신을 차렸냐면 지금 우리 부부가 활약할 때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뭘까? 근데 그거 내가 좀 이해를 했다. 사역하면서. 그게 뭐냐면 저분은 절대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는 초창기에 핵심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문중에서 뭘 하는데 선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유교 관행을 엎었다. 문중에 거기 이렇게 보면 옛날 선산의 무덤 보면 막 한자로 써 있잖아요. 무슨 대부악 이 뭐뭐. 근데 옆에 숙부인 뭐 밀양 박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저분이 딱 이제게 어브젝션 이러면서 여자는 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이름이 없다. 할아버지가 한참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너네도 이제 죽으면 여기 묻혀야 된다. 이 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전 안 할래요. 내 이름 안 써주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다 난리 났대. 그래서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왔냐. 저분이 참 거시기하다.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서 엄청 쫄았는데 저분이 워낙 당당하니까 할아버지 다 제압했대. 집안 할아버지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 된 뒤에 저분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도 의견 충돌이 있으면 저분이 굽히지 않습니다. 근데 잘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탁월하다. 재료가 나는 흙인데 저분 세라믹이다. 이게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분의 형상대로 남과 여를 창조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 여자 메일 앤드 피메일 말고 다른 젠더가 있냐 없냐 요게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젠더라는 말 쓰면 안 돼가 아니고 젠더인데 남녀 말고 딴 젠더가 또 있어? 그게 뭐예요? 바이너리한 거. 양성 외에 난 바이너리 젠더가 있냐고. 그러면 뉴욕에서 난리 난 게 뭐냐면 제3의 젠더를 인정했기 때문이지 젠더라는 말을 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헌장 같은 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젠더는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NAP 갖고 싸울 때도 그 NAP의 근거가 된 게 비엔나 행동계획이거든. 근데 거기도 보면은 섹스와 젠더가 병기돼 있어요. 병용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맥락상 여기 젠더도 제3의 젠더를 인정하는 젠더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 섹스든 젠더든 법률 용어는 반드시 확정적 개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밀어붙이면 돼? 전략상 모든 번역어를 양성평등으로 하자고 하면 돼. 그러니까 정책과 법에 쓰이는 용어는 확정적 개념이어야 되니까 양성평등으로 번역합시다. 그러면 섹스든 젠더든 다 양성평등으로 번역하면 돼. 정책적으로 쓰이거나 법률용어로 쓸 때. 근데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어. 이거 개정 못했잖아 아직.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그렇게 가야 돼. 현명하게. 제가 그때 화우공익재단에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였던 교수하고 저쪽 좌측 변호사들을 저 혼자 박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창조질서를 믿는 사람은 일대 다의 싸움. 카이퍼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나도 항상 그래. 그리고 거들겠다고 온 우리 편이 아니야 딱 보면. 그래가지고 늘 혼자 싸워야 되는데 그때 그들을 다 제압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냐면 깊이 파고들면 얘네는 다 일루전이야.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젠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있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교수가 나한테 박살난 게 뭐냐면 자기도 법학자고 나보다 대선배시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도그마틱스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념이 확정돼야 법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도그마틱스를 막 강조했는데 남녀는 확정된 개념이 아니래. 그래서 바로 쓸어버렸대. 섹슈얼리티는 성충동이나 성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쪽 활동가들이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만 보면 또 흥분해가지고 이거 또 나쁜 거야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를 써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기독교적 전통 안에서 섹슈얼리티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도덕적 섹슈얼리티만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혼인 관계에서의 도덕적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불륜하면 안 돼요. 죄지 그게. 간음이 죄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를 인간이기 때문에 성충동을 아무나 보고 느낄 수 있지만 실행하지 않죠. 이게 인간이야. 근데 그거를 통제를 못하겠다. 그러면 걔는 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자체가 악인 게 아니고 건전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1대1 관계에서 피델리티를 지키는 그 섹슈얼리티만 모럴한 도덕적 지평을 갖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성경적인 아름다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세를 키우고 요 구조. 근데 그걸 박살내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일종의 무신론도 종교인데 무신론과 유물론을 탑재해갖고 공교육에서 가르치니까 박살났다. 근데 이 기초가 뭐냐면 그 창조 질서를 깼더니 가장 효과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이 이룩한 서구 문명의 핵심 가치들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유엔 타협이 없던 나라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용인하기 시작하면서 파괴되기 시작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